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어제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아 서울광장에서는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습니다.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개인 자격으로 참석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광장이 아닌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찾아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는 1호 안건으로 이준석 홍준표 대사면을 내세웠지만 당사자들은 강하게 거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인요한 위원장의 영남 스타 험지 출마 발언도 관심을 끌고 있죠.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들 김준일, 박원석 두 분과 함께 일석이조에서 분석 전망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전쟁 2단계를 선언하면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했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은 레드라인을 넘었다 경고했는데요.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중동 상황 국제본부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시작합니다.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미디어인권연구소 문科대 이봉우 연구원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뭐 혹시 그냥 혹시 그냥 여쭤봅니다. 두 분 혹시 뭐 추모식에 뭐 직간접적으로 참여를 하시게 되기는 하셨는지요? 혹시라도. 저는 어제 또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네. 안타깝게도 서울광장 현장엔 참석을 못했고요. 네. 제가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하나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참석하신 시민분들의 감사를 표하고 또 앞으로 관심이 계속 필요하다는 점을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마음의 빚을 좀 덜했습니다. 네, 여쭤본 이유는 뭐 꼭 추모식에 참석은 안 하더라도 마음으로도 함께한 분들이 참 많았을 것이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자, 첫 번째 장소로는 이태원으로 가봅니다. 어제가 12구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참사 현장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고 서울광장에선 시민 추모 대회가 열렸죠. 현장 분위기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별들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더 이상의 행복이나 희망을 얘기할 수는 없지만 변함없는 건 사랑하는 너희에 대한 영원한 사랑을 약속할 수 있단다. 12구를 기억하며 진실을 향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1년 되도록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오늘 찾아와서 추모를 하려고 왔습니다. 강가희님 기억하겠습니다. 강은경님 기억하겠습니다. 네, 유가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 그리고 시민의 반응까지 듣고 왔는데요. 어땠습니까? 어제 추모식 현장 네.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어제 사실 이 추모 대회 전에 이 용산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추모 공간에 추모객들도 많이 찾으셨고 또 이 4대 종단이 함께 이제 기도하는 기도회도 있었어요. 네. 여기에 유가족들 뭐 시민들이 참석한 다음에 이 현장에서 헌화를 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거쳐서 서울 광장으로 행진까지 한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추모대회가 진행이 됐는데 주최 측 추산으로 17,000명의 시민들이 함께했고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또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석해서 애도의 뜻을 표했어요. 민주당 뭐 이 대표들 참석을 다 했고 의원들도 다수 참석을 했고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이만희 사무총장, 유이동 정책의장, 김병민, 김혜지 최고위원, 인요한 혁신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참석했는데 뭐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도사를 한 야당 대표들 들으신 것처럼 추모의 메시지도 있었지만 이 정부를 향한 비판의 지적도 있었거든요. 국가는 참사 때도 지금도 희생자와 유족들 곁에 없다. 그렇게 반성하지 않는 마음과 책임지지 않는 태도, 그게 오송 참사와 해병대원 사망, 이런 또 다른 비극을 낳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어제 이준환 혁신위원장, 김혜지 최고위원 등 국민의힘 인사들이 추모대 중간에 광장 밖으로, 추모대 열렸던 서울광장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욕설과 야유를 퍼붓는 소동도 있었어요. 한 10여 분 정도 좀 소란스러운 그런 일도 있었는데, 시민들의 그 여러 가지 고성 이런 걸 들어보면 정부 왜 책임지지 않냐, 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들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민 추모대에 참석 대신에 교회에서 열린 추도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추모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드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그분들의 희생을 헛되게 만들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목표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추도와 위로의 메시지는 전달했지만 장소는 또 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전해드렸는데 이게 서울시청 광장 사용이 허가가 되면서 유가족이 추모대회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을 초청을 하고,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 자리를 만들어놔서 비워놨었어요. 하지만 이 대통령실이 야당이 함께하기 때문에 정치 집회라고 했던 그 입장을 결국에는 바꾸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결국 추모대에서 대통령의 자리는 비워지게 됐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 대신 서울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에 참석을 해서 방금 들으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쨌든 유족과 함께하는 추모대회는 아니었고 공개적으로 또 추모를 표한 것도 아니죠. 이런 메시지를 낸 다음에 이제 보도 형식으로 우리가 접하게 됐던 것이고, 또 지금 음성에는 잘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이태원 참사를 반복적으로 불의의 사고라고 또 명칭을 썼어요. 네. 그런 부분을 볼 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도 이 정부 책임자로서의 책임 통감이나 사과 메시지를 낸 것은 아니다. 이런 비판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궁금한 것이 많은 교회 중에서 성북구의 영암교회를 선택한 배경이 있을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따로 알려져 있지는 아직 않군요. 보도로서 알려진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만, 대통령실이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논란, 대통령이 여전히 유족과의 불통 문제라든가 사과 메시지 표명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기자들이. 대통령실이 앞으로 이 유가족을 만나서 직접 위로할 계획이 있느냐, 이런 질문에도 즉답을 피했고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는 정치적이지가 않고 이태원 이 추모 행사는 정치적인 것이냐라는 질문에도 이 대통령실이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참사 직후에도 이 곧바로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하고 3일 연속으로 불교, 천주교, 기독교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사과와 애도 발언을 했는데, 이게 처음에는 사실 다 비공개로 나오고 대통령실이 추후에 브리핑을 하면서 알려졌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공식 사과, 진상 규명 지시가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종교 행사 참석 그리고 국가 애도 기간 선포로 인한 이름과 영정조차 없는 분향소 같은 경우에 사실상 관제 애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그때에도 있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1년이 지나도록 바뀌지 않았느냐라는 논란은 앞으로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태원에서 이스라엘로 장소를 옮겨봅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했는데요. 가자 지구 내에서 본격적인 지상전에 들어갔네요. 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어젯밤 텔아비브에서 기자회견 열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 군사작전으로 전쟁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섰다. 길고 어려운 전쟁이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하마스의 통치와 군사력을 파괴하겠다. 또 인질들을 집으로 데려오겠다. 이렇게 두 가지 목표를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가자지구에 영륜된 200명 이상의 인질을 구출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건데, 국제사회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런 지상작전을 통해서 인질도 무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걱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어떤 논리냐면 하마스를 더 많이 압박할수록 인질을 구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상작전을 통해서 화력을 동원해서 공격을 해야 인질들이 더 빨리 풀려날 수 있다.
또 이런 논리를 앞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엔이나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의 생각과는 좀 다른 그런 논리로 이 국제사회 여론에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지금 대규모 지상작전을 하지만은 전면전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게 어떻게 보면은 슬라이스 하듯이 뭐 우리가 얘기했던 뭐 살라미 전술이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전면전을 하게 되면 가자지구 주민들의 피해도 커질 거기 때문에 국제사회 여론이 또 나빠질 것이고 그래서 그런 국제사회 여론을 좀 피하기 위해서 조금씩 그리고 하마스 대원들이 있을 걸로 보이는 그 지역 위주로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뭐 비난 여론 피해 보겠다는 것인데 이미 지금 가자지구 주민들이 많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이런 지상전 조금씩 한다고 해서 국제사회 여론이 좋아질 것이냐? 그렇게 좀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휴전을 통해서 인도주의적 어떤 절차를 통해서 풀어가야지. 그다음에 인질협상, 구출협상을 해야지.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는 가운데서 이걸 풀어보겠다. 전쟁을 해서 확전하는 게 오히려 인질 구출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아마 글쎄요. 국제사회의 지지를 많이 받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 물론 미국이나 영국 같은 일부 서방 국가는 지지를 하고 있겠지만 국제사회의 비판은 커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한 평가가 뭐 다양하게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인명이 살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이 강조하고 있는 바가 아닐까 싶은데 점점 통제불능 상황입니다. 이란도 이스라엘에게 경고를 보냈고요. 재차 이란의 개입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어제 이란이 가자지구에서 사실상의 이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대응을 경고를 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 이란 대통령이 SNS 통해서 그러니까 시오니스트는 이제 유대 민족주의를 의미하는데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정부가 범죄를 일으켰고 레드라인을 넘었다. 이것이 모두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직접 메시지를 밝힌 만큼 이란이 빠르게 조금 더 이르게 개입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특히 이 이란 대통령의 입장 중에서 주목해볼 부분이 미국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전방위적 지원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이 미국에게도 대립각을 세운 부분인데요. 결국은 이런 상황 자체가 미국에서 세계 곳곳에서 터지고 있는 미국이 갈등을 중재한다고 했던 세계 곳곳의 그런 분쟁들에서 미국이 결국에는 관리를 실패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실 1년 반 넘게 계속되는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있어서도 미국이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상대로 한 지상전에 돌입하는 것도 중재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는 미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지적인데요. 특히 27일엔 이미 미국이 시리아 내 친이란 세력들이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바람에 여기에 미군이 직접 보복 공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실질적인 군사 행동에 미국 스스로도 지금 휘말려가는 상황이라 미국이 이제 다방면의 국제적인 분쟁들을 아마 관리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틈에 현재 미국과 군사적인 어떤 갈등 관계를 가지고 있는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분쟁 상대 국가들 상대 진영에서 미국의 빈틈을 노려서 다른 군사 행동에 나서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적 중에 사실 미국이 이스라엘과 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아랍 국가들 간의 수교를 아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은 중동이 안정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여러 번 공표를 해왔었거든요. 자신감을 굉장히 내비쳤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중동의 가장 큰 우려점이었던 하마스 문제를 사실 너무 뒷전으로 밀어뒀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을 가하면서 미국의 빈틈을 터뜨려버렸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군사행동까지 끌려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미국이 앞으로 어떤 반전을 보여줄 것인지 주목도 되지만 좀 회의적인 반응도 있고 미국 내에서 특히 지금 공화당이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에 대단히 비판적이거든요.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이스라엘 지원에 대해서 공화당이 다 조금 이렇게 반대하는 그렇죠. 의견을 표명하고 있기 실질 때문에 예산 문제도 우크라이나 부분은 제외되고 통과 논의가 이루어질 정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부 결속마저 어려운 상황이라 바이든 대통령의 행동의 이 폭이 좀 좁아지고 있다. 이런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청취자분들도 궁금하실 텐데 그래도 미국이 관리되지 않겠냐라고 봤을 텐데 왜 이런지는 이따 2부에서 국제본부 시간에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럼피스킨병이 농가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소에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인 럼피스킨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해서 축산 농가가 비상인데요. 강원 동해안 채북단까지 확산이 됐다고요. 네. 참 이게 원래 방역 당국이 서해안 지역 중심으로 이 병이 이제 발생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이게 뭐 충북 음성군을 거쳐서 강원도 고성군까지 확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내륙과 동해안 그리고 전남 지역까지 럼피스킨병이 확산이 되면서 사실상 전국적 유행 가능성 있다라고 지금 당국은 보고 있는데요. 백신 접종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백신 접종을 서두르고 또 뭐 관련된 한우 농가 병에 걸린 이런 소들 또 관련된 소들 살처분하고 이렇게 대책을 추진하면서 이거 좀 잠재우겠다라는 생각인데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더라도 일단 11월 한 초순까지는 계속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항체 형성 기간이 한 3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고군부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역시 백신의 효과가 발휘하는 11월 초순까지는 이 한우 농가의 걱정과 시름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뭐 경제적 심리적 충격도 상당하고요. 주변 토양이나 지하수 오염 염려도 커서 농가 입장에서는 참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 정부의 확실한 보상이나 아니면 앞으로 재발 방지 대책 이걸 좀 많이 바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 금요일 우리가 지난 금요일이 아니었죠. 우리 경제본부 시간에서인가 이걸 럼피스킨 병을 다뤄본 적이 있었는데 한 400만 두가 넘는 소에게 백신이 또 접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럼피스킨병 대책이 뭐 강구된 게 있으면 간단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어제 당정대 협의회가 열려서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이 일제히 럼피스킨병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는 최우선적으로 현재 전국의 모든 소농가가 진행 중인 백신 접종에 조금 더 속도를 내줄 것을 농가에 요청을 했습니다. 3주간 방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축산 농가가 백신 접종을 서둘러 줘야 한다. 적극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목표는 이제 일단은 다음 달 10일까지 11월 10일까지는 접종을 완료해서 그 이후에 11월 중순 되면 좀 안정화되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그 관건을 위해서는 백신 접종을 서둘러 달라는 것이고 그 외에 이 농가에 대한 지원책들도 금융 지원책 이런 것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게시판에서 이 궁금해하시는 또 우리 가족분들이 많아서 시사본부 가족분들이 많아서 확인해서 또 설명을 드립니다. 윤 대통령이 성북구 영암교회에서 추묘 예배를 진행한 이유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유년 시절 다녔던 교회가 바로 영암교회라고 해서 이 부분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듣고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유하영 리포터.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는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산 부근 2차로에서 여러 대 사고가 났습니다. 남사 진위부터 정체입니다. 주의해서 지나셔야겠고요. 이후로 서울 도심에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막힙니다.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문경 2터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나면서 정체고요. 청주 영덕고속도로 영덕 쪽으로 진부터널 출구 2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은 백양사에서 호남터널까지 공사 여파로 밀리고요. 반대 순천 쪽으로도 대덕터널 부근에서 공사하면서 주변으로 속도 떨어집니다.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은 창원 2터널에서 북창원까지 밀립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박정호 기자, 이봉우 연구원과 함께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혁신위로 가봅니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해제, 이른바 대사면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최우선적으로 논의하고 제안했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냉랭한 반응이라고요. 네. 뭐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최고위원 지금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고 있는 뭐 대표적인 국민의힘 내부의 정치인인데 이 대사면 얘기 나오니까 이준석 전 대표 바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격다짐으로 아리랑에도 베풀듯이 이런 식의 접근하는 거 사태를 악화시킨다라고 꼬집었어요. 오늘 또 한 라디오에서는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당무에 개입하는 이른바 용산 대통령실 인사들 거길 먼저 아니면은 이른바 친윤 인사들 그 인사들을 향한 조치가 먼저 나와야지 이 대사면이 웬 말이냐 이런 취지에 또 반박을 하더라고요. 또 홍준표 시장도
내가 이 당을 30여 년간 지켜본 본류다. 내가 본류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면서 권력의 앞잡이가 돼 세상 모르고 날뛰어본들 내년 총선이면 국민들이 정리해 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를 겨냥하면서 뭐 거기에 이제 결부돼 있는 인요한 혁신이. 그러니까 사실 인요한 혁신이의 이런 1호 안건이 나오니까 홍준표 시장은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반박을 하면서 그런 취지죠.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 체제가 사라지는 게 맞는데 그 체제가 유지한 상황에서 인요한 혁신이가 들어와서 대사면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리고 대사면을 한다 그러면 사면받는 그 대상자가 그 일에 그러니까 당원권 정지라는 징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게 이제 선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인요한 혁신의 1호 안건 이게 과연 당 내에서 최고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당내 뭐 일부 얘기를 또 들어보면 이게 인요한 혁신이 한 1호 안건이 잘 됐다 이렇게 품고 가는 게 통합이어서 좋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반면에 또 강경 지지층에서는 아니 어떻게 윤석 전 대표를 사면시키냐 이거 말이 되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이 안건이 어떻게 뭐 통과되는지 만들지 간에 이 안건이 나옴으로써 국민의힘 내부에 좀 여러 가지 갈등 이게 좀 부각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자칫 잘못하면 좀 논란이 커질 수도 있겠네요. 어떤 네, 식으로 또 진행이 되는지도 더 지켜보겠습니다. 민주당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대표 당무 복귀 후에 당 통합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인데요. 이번엔 조정식 사무총장의 유임 여부, 계속 자리를 유지할지 여부에 대한 내부 논쟁이 벌어졌다고요. 그렇습니다. 27일에 이재명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회 충청 출신 여성 그리고 친명계로 분류되는 박정현 전 대전 대덕구청장을 임명을 했고 또 정책위 의장에는 이제 비명계로 꼽히는 이계호 의원을 네. 임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당내 비주류 의원들 중심으로 결국에 지명직 최고위원회는 친명계로 분류되는 인물을 임명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어떤 지배력을 또 높이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던 와중에 이 논쟁이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 거취 문제까지 옮겨붙은 모양새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진정으로 통합 의지를 보여주고자 한다면 가장 강력하게 친명계로 분류되는 조정식 사무총장을 경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지금 비명계에서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원욱 의원이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이런 비판을 가했는데요. 통합을 실천하고자 한다면 당장 조사무총장을 비롯한 사무부총장들까지 사임하라. 말뿐인 통합이다. 책임 없는 자리 한 개, 정책위 의장을 말하는 것이죠. 선심 쓰듯이 나눠주고 통합이라 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사무총장 거취를 갑자기 또 이 논쟁에 덧붙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당 사무총장은 당의 살림살이도 책임을 지지만 공천 실무까지 총괄하는 핵심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되면 이 당내 비주류로서는 물갈이 대상이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다만 당내에서도 이에 대한 또 반발이 또 심하다고 합니다. 일단 이 계파 간의 이해관계를 제외하면 조정식 사무총장이 그간 일을 하면서 별다른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다.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당내 여러 사정에 굉장히 밝기 때문에 명분도 없이 어떻게 사무총장을 그 계파 이해관계만으로 자를 수가 있겠느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는 논쟁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조용한 당은 없네요.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오전에 주재한 국무회의로 가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은 또 나온 건 아니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보험료율 그다음에 소득 대체율 이거예요. 보험료율은 이 가입자가 얼마나 내 소득이 얼마나 낼 것이냐 이 보험료율 이게 중요한 것이고 내야 되는 그 돈이 중요하니까요. 받을 때 그럼 내 소득의 몇 %나 대체가 되겠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게 빠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없어서 야당에서는 비판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설명을 한 셈이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정부의 이번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고 비판하는 의견도 있다면서도 이거 최고 전문가들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고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의견을 꼼꼼히 듣고 여론조사 실시해서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다. 이를 기반으로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라고 야당의 지적 이제 반박하는 그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의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는데 우리 정부는 이런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 이뤄내기 위해 준비하다 이렇게도 얘기하면서 전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군 인사 이야기로 가봅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깜짝 놀란 뉴스가 이 뉴스입니다.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발표했는데 서열 1인 합동참모본부 의장입니다. 그러니까 군 서열 1위입니다. 해군 출신 김명수 해군 작전사령관이 내정됐다고 하는데 깜짝 놀란 이유는 별 4개인 줄 알았는데 별 3개라면서요. 바로 그 부분이 이제 파격적이자 대통령의 어떤 의중이 있지 않겠느냐, 목적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어제 6위 공군 참모총장,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사성장군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를 단행을 했습니다. 대대적인 교체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현 김승현 의장 후임으로 김명수 해군작전사령관이 내정이 됐는데 깜짝 발탁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삼성 장군을 대장으로 진급시키면서 곧바로 합참 의장에 발탁을 한 것인데 이게 사실상 우리 군에서는 거의 처음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네. 1994년 미군 사성 장군인 한미 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던 이 평시 작전 통제권이 94년에 우리 군 합참 의장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이후로는 이렇게 삼성 장군을 사성으로 진급시키면서 합참 의장이 임명시킨 게 처음이니까 사실상 우리가 평시 작전 통제권을 가진 이후에는 그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또 해군 출신 합참 의장 발탁조차도 굉장히 오랜만입니다. 2013년 최윤희 의장 이후 10년 만에 이루어진 해군 출신 합참 의장이고 이건 또 역대 2번째 해군 출신 합참 의장이기도 한데요. 김명수 내정자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됩니다. 이 합참의장은 현역 군인 중에서는 유일하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이 되기 때문에 또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지켜봐야겠고요. 이 외에도 연합부사령관의 강신철 합참작전본부장도 교체가 됐는데 이 강신철 본부장이 유일하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 군 수뇌부 중 살아남은 인물로 또 꼽히고 있는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파격적인 인사 배경이 무엇일까?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다. 전 정부에서 고위직에 임명됐던 군 수뇌부를 교체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이 강신철 부사령관 제외한 모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중장 이상 고위 장성을 진급한 인물이 이제 전역을 한 셈이 됐죠. 그러니까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윤석열 정부 들어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들로 교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전 정부 지우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고 어쨌든 세대 교체를 했다라고 하면서도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교체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면 이번 군 수뇌부 물갈이 사실은 지난해 5월에 군 수뇌부 전면 고체한 다음에 다시 1년 5개월 만에 교체를 한 셈이 됐거든요. 물갈이 인사가 됐는데 그럼 그동안 있었던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우리가 봐왔던 북한 무인기 대응이나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해병대원 순직 사건 조사 이런 부분들 그 군 관련 논란에 있어서 수뇌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여기에 대한 질책성 문책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놓고 보면 그럼 앞으로 발생할 군 관련된 뭐 그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진급한 그 장성들 이 고위 장성들의 또 책임이 되는 셈이기 때문에 이제 진짜 또 평가가 시작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경제 이야기 해봅니다. 60세 이상 가구의 이자 비용이 소득세, 재산세 등 정기적인 세금 부담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 그러니까 세금보다
물어야 될 이자 비용이 더 많아졌다 이 이야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빚 부담이 세 부담보다 더 커졌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오늘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구주 연령 60세 이상인 가구의 월 평균 이자 비용이 지난해 2분기보다 45.8% 늘어난 9만 9천 원이었습니다. 반면 소득세, 재산세 등 정기적으로 내는 세금 9만 6천 원으로 1년 전보다 2.4% 줄어들면서 이자 비용보다 밑돌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서 빚 부담, 그러니까 이자 부담이 세금 부담보다 더 높아졌다는 것은 세금 부담 같은 경우 소득세, 재산세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버는 돈이 그만큼 적어졌다는 의미도 됩니다. 이런 영향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도 더 쪼그라들었다. 이런 지금 통계도 나와 있어서요. 2분기 60세 이상 가구의 처분 가능 소득은 1년 전보다 2.3% 감소해서 2016년 1분기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를 했습니다. 전체 소득은 5만 2천 원 줄었지만 이자 비용을 포함한 비소비 지출이 5.6%나 늘면서 처분 가능 소득이 총 9만 2천 원 감소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이자 부담의 증가 그리고 가처분 소득의 감소가 60세 이상에 지금 집중되어 있는데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60세 이상 고령 인구에게 더 취약할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은퇴 가구는 소득 기반이 원래도 약하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늘면 그만큼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원래 써야 될 돈들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삶의 질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장기화되면은 우리가 또 현재 고령화 사회도 우려되는 맞습니다. 초고령화 사회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경제 전반적으로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채무 상환 능력을 보정해 줄 수 있는 국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쭉 경제입니다. 지금까지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이봉우 미디어인권연구소 문컬 연구원과 한입뉴스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6566님. 지방이라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은 못했지만 언제부턴가 이태원 말만 들어도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생존자들과 유가족 모두 힘내시고 건강하시라는 말씀 전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이겠죠. 6873님, 배추도사님, 15년 다니던 회사를 지난주 마지막으로 출근했어요. 권고 사직을 받았거든요. 박스에 제 짐을 넣고 회사를 나올 때 시원섭섭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저한테 스스로 셀프 칭찬하고 싶어요. 저도 퇴직할 때 힘들었는데 참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새로운 인생의 또 장면들이 펼쳐질 겁니다. 더 크게 더 많이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응원드립니다. 두 분께 모바일 간식 쿠폰 보내드리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이적의 걱정 말아요 그대 들으면서 저는 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떠난 이에게 노래하세요. 후회 없이 사랑했노란 말해요. 그대는 너무 힘든 일이 많았죠. 새로움을 잃어버렸죠. 그대 슬픈 얘기들 모두 그대여 그대 탓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단 말해요.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꿈을 꿨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손가락 10개를 서로 엇갈리게 바짝 맞추어 잡은 상태를 두고 깍지 또는 손깍지라고 부르지요. 또 여기에서 나온 관용구로는 깍지를 끼다가 있는데요. 그는 깍지 낀 두 손을 베개 삼아 풀밭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았다 같이 사용합니다. 또 이렇게 깍지 상태를 한 손을 가리켜서 깍지손이라고 하는데 그는 깍지손으로 양 무릎을 꿇고 언덕 아래로 굴렀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깍지손은 양성 모음을 쓰고 있지만 음성 모음을 쓰는 꺽지손이란 표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꺽지손은 깍지손과는 의미가 전혀 달라서요. 쥐는 힘이 억세어서 호락호락하지 않은 소나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관용구 꺽지손이 세다는 사람을 휘어잡고 어려운 일을 해낼 만한 수단이 있다를 뜻합니다. 그는 어려운 프로젝트를 모두 성공할 정도로 꺽지손이 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깍지에는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는데요. 활을 쏠 때 시위를 잡아당기기 위해서 엄지손가락의 아랫마디에 끼는 뿔로 만든 기구를 깍지라고 하고요. 이와 관련된 관용구로 깍지를 떼다가 있습니다. 깍지를 낀 엄지손가락으로 팽팽하게 당긴 활 시위를 놓는다는 뜻이죠. 오늘은 깍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단 1-20%의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들도 다 알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리와 논리가 부딪히고 삶에서 좀 기댈 곳, 기댈 사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좀 치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느슨해져야 될 것 같아요. 이성과 감정이 만나는 곳 KBS 열린 토론 평일 저녁 7시 20분 정준이와 함께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KBS 58분 날씨. 거리의 가로수도 울긋불긋 오색 단풍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단풍 절정기에 접어든 지역이 많은데요. 기온은 예년보다 조금 높아 온화합니다. 오늘도 한낮 기온이 서울 21도, 강릉, 광주, 대구, 부산 22도, 제주 23도 등으로 20도를 웃돌면서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예년 기온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높겠고요. 이번 주는 이렇게 평년보다 조금 높은 기온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조금 더 높겠고요. 낮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정도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모레 수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에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부터 비가 시작돼 낮에는 그 밖에 수도권과 강원 영서로 확대된 뒤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은 내일 밤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중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고요. 이 비가 지난 뒤에는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해 다음 주에는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3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SPC그룹이 파리바게트 제빵 기사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SPC 본사와 허영인 회장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 유가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재난안전법 처리가 미진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전염병 럼키스킨병 확진 사례가 61건으로 늘어난 가운데 정부는 모레까지 백신 공급을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단의 폭발 테러 예고 메일을 보낸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릿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오늘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또 이번 주까지도 안전을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그만큼 또 상징적인 날도 있고 네.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연중 또 안전을 생각했는데 안전도 중요하지만 또 안전과 관련된 건 위생도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위생에 대해서는 뭐 조현정 평론가는 평상시에 잘 이렇게 위생을 위생을 잘 지키시죠? 잘 지키겠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요즘에 뭐 소변 맥주도 그렇고 이렇게 막 음식이나 그런 거에서 공장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 예전에 막 단무지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한 번 이런 파동이 일면 참 같은 업계까지 다 피해를 보기 때문에 좀 스스로 이제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매번 이런 일이 꼭 나오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위생이기도 하고 또 음식 안전이기도 하고 식생활 안전이 또 우리 건강하고도 직결될 텐데 오늘은 바로 그 주제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데요.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여론의 도마 위에 곧잘 오르고 있던 SPC그룹이 이번엔 행주 생크림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생크림 안에서 일회용 행주가 통째로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A씨가 파리바게트 한 지점에서 생크림을 구입해서 먹다가 그걸 이제 떠먹는 형식인데 거기서 뭐가 딱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줄줄줄줄 나온 게 일회용 행주였던 거죠. 가맹점에 연락을 했고 제빵 기사가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게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일회용 행주가 맞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서도 확인한 뒤에
이 A 씨한테 몇 차례 전화가 왔고요. 합의를 요구해 왔다라고 A 씨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파리바게트 측은 제보자가 보상을 요구했고 합의 도중에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SPC 그룹이 끊임없는 그런 산재 사망 사고도 큰 문제고 지난 5년간 128건의 식품위생 관련 문제가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638만 원에 불과해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면 그냥 돈 내고 끝낸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계속 받아왔고 그 한편 검찰은 SPC 그룹 허영인 회장에 대한 압수수색에도 들어갔습니다. 네. 이게 제빵 기사를 채용하고 양성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자회사 PB파트너즈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또 인사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 노동 행위를 했다는 의혹입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관련한 조사가 있었고요. 전현직 임원 4명과 중간 관리자 17명 등을 검찰에 송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행위에 그 허 회장을 비롯한 어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가, 보고가 있었는가 이런 그룹 차원의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장 압수수색에 들어갔고요. SPC 본사의 서버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네. 위생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다른 관련된 수사건이 있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부터 서울 양재동에 있는 본사와 허영인 회장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검사와 수사관들이 내부 회의 자료 등을 확보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뭐 특정 기업에 대한 평가와 소비는 소비자들에 따라서 달려 있겠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이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수 있을 테고 할 텐데 기업의 이미지 훼손이 가는 이런 또 경영 상당히 좀 지적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만큼 또 소비자들에게 또 고객들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것이 또 기업의 책임이기도 할 테니까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미국 시트콤 프렌즈 출연자로, 자, 프렌즈라고 하면 여러분들 BTS의 RM이 네. 영어 공부를 이 프렌즈로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또 사랑도 받았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매튜 페리, 네. 프렌즈에서 챈들러 역을 하면서 많은 또 웃음을 주기도 한 배우였는데 54세의 나이로 갑자기 숨졌네요. 네. 어떤 사망 원인이 있는 건가요? 지금 일단 부검을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사인은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외신에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일단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현지 시간 28일에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인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그 자택 내 자쿠지에서 사망한 상태였고. 욕조죠. 일단은 네. 미국 외신에 따른 1차 사인은 욕조의 익사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약물이 발견되거나 뭐 타살 정황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뭐 익사 말씀하신 대로 익사 가능성 또 심장마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매체도 있습니다. 이제 부검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단계고요. 다만 이 매튜 페리가 오랜 기간 약물과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발간했던 회고록에도 이것 때문에 여러 차례 재활시설에 들어갔던 것들을 밝혔는데,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건 일을 하다 그랬어요. 1997년도에 영화 촬영 중에 제트스키 사고를 당했고 이후 이제 진통제들이 처방이 된 거죠. 그래서 중독이 여기서 시작이 됐고 오랜 기간 약물 중독과 싸우면서 무려 30년간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제 한때 55개의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고 중독 치료를 위해서 900만 달러, 122억 원 정도를 쏟아부었다고 스스로 고백을 비용이 합니다. 들어갔네요. 네. 그러니까 참 미국 내 진통제 남용에 대한 다면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물론 이런 경우 심각한 부상 상태라면은 어떤 그 약물 정도의 그런 불가피한 정도가 분명히 있겠지만요. 요즘 들어서 특히 미국에서는 원래 그게 좀 오랜 일이었고 거기서부터 이제 마약 중독이 시작되는 경우,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 요즘에 의사들이 셀프로 마약을 복용하거나 네. 처방을 많이 남용해서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뭐 병원 쇼핑을 다니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펜타닐 패치를 내가 아파서 그렇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패치를 받고 하잖아요. 이런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워낙에 사랑을 많이 받았던 유명한 배우이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애도의 물결이
그러고 있습니다. 프렌즈 제작사인 워너브라더스 텔레비전 그룹도 성명을 내고 우리는 소중한 친구 매튜 페리 죽음에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그 프렌즈에 오랫동안 출연한 배우들 그룹이 있잖아요. 이 프렌즈 친구들이 별다른 애도 메시지가 없어서 전 세계에서 이거 다들 궁금해했는데 제니퍼 애니스톤이나 코트니 콕스 등등은 별도의 공동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매튜 페리가 근데 평상시 그런 이야기는 많이 했어요. 본인이 마약 중독으로 어려울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만들어졌던 친구들이 프렌즈에 같이 출연했던 친구들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었었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팬들도 믿을 수 없다. 사실이 아니라고 해줘. 유치원 시절부터 봐온 나의 챈들러. 젊은 시절 함께했는데 그렇게 가다니 인생 허망하다. 결국엔 중독과 작별했으니 축복으로 보내주려고 한다. 이런 애도의 글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스타였으니까 또 어느 하늘에 별이 돼 있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경찰의 잘못된 통지서 때문에 한 가정이 파탄 날 뻔한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부산에서 살고 있는 A 씨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경기도 부천의 원미경찰서가 통지서를 보냅니다. A 씨가 14일 새벽에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됐다. 그러니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내면서 출석을 통보한 겁니다. 이 통지서를 받아든 A 씨의 부인이 정말 깜짝 놀라서 부부가 전화기를 붙들고 크게 싸운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남편이 만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몰았다면 부인으로서는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라면. 네, 그렇죠. 일단 불법 행동을 했고 그런데 특히나 여기서 더 이제 걸렸던 거는 A 씨가 사실 이 시기에 한국에 없었거든요. 12일부터 18일까지 일본 출장을 간다고 나갔는데 그랬던 사람이 14일에 그럼 한국에서 음주를 새벽에 했다? 라니까 이제 배우자로서는 이건 뭐 알리바이가 성립이 안 되네요. 네. 그리고 원래 부산에 사는데 이 적발된 게 부천이에요. 경기도 부천. 그러니까 분명히 너무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고 싸우게 된 상황이 된 건데 그래서 A 씨는 결국에 출장하러 갔다가 그 출장 업무 제대로 못 보고 급하게 귀국해서 적극 해명을 했는데 이제 배우자는 감정이 너무 많이 악화해서 집을 나가기도 했고 그렇게까지 뭐 풍비박산이 난 겁니다. A 씨는 그래서 출입국 증명서 그리고 일본에 입국했다는 그 사실이 기록된 여권, 항공권 이런 것들을 경찰에 증거로 제시하고 나서야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었고 뭐 아내도 결국엔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일주일을 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게 제일 궁금해요. 왜 자기가 하지 않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통지서가 왔을까? 이게 제3자가 있어요. 누군가가 과거에 이 A 씨 신분증을 주워서 주민등록번호를 다 외워버린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음주 단속에 적발이 되니까 이 A 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뭐 경찰 측에선 너무 어두워서 제대로 확인이 불가능했다. 뭐 사진 대조가 뭐 그랬다고 하지만 이제 누리꾼들은 왜 지문 확인을 안 했느냐. 뭐 이런 의문도 품고 있고요. 그래서 경찰 측에서 이제 교육을 제대로 하겠다라고는 했는데 이제 A 씨의 입장은 그겁니다. 경찰이 열심히 일하는 건 고맙지만 좀 더 정확히 잘해줬으면 좋겠다. 아직까지도 그 아무리 뭐 오해가 풀렸다고 해도 그 싸우는 과정에서의 그 감정의 골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말들이 심한 말들이 오갔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정상적인 부부 사이로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A 씨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실수는 있을 수 있지만 이 파장이 좀 누군가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가정까지도 이제 파탄이 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뭐 결과론적인 거지만 신분증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오해하지 말고 차분차분 또 해명을 좀 풀어가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우리 또 사건 이슈들을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eep me and don't make me strong. 매주 월요일 주말 동안 있었던 뉴스를 정리하고 새로운 주간 뉴스를 미리 살펴봅니다. 발빠른 뉴스와 깊이 있는 해석이 있는 일석이조 시간입니다.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두 분께 아주 짧게 12구 참사에 대한 소회 박원석 전 의원께서는 어떠신지요? 글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뭐가 달라졌나 싶습니다. 특히 이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네. 우리 아이들이 그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빼고 세상이 뭐가 달라졌나 이런 느낌이 안 들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다른 건 전 다 몰라도 대통령께서 왜 유가족들을 직접 만나서 위로를 못 해주죠? 전 그 점은 어떤 이유로든지 납득이 안 되는 대목이고요. 네. 결국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이 정부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를 드러내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징표가 그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도 짧게 소회를 먼저 말씀 주시면요. 일단 유가족분들이 얼마나 상심이 크신지 정말 가슴 아프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뭐 도움이 될 만한 건 없지만은 방송에 나와서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 일단 약속을 드리고요. 정권 몰락에 좀 신호탄이나 정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두 가지가 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박정훈 대령 해병대 수사단장 지금 네. 수사하고 기소하는 거 이거는 어떤 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했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존립 근거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 그거를 다 무너뜨렸다라고 한다라면은 이거는 인면수심의 정부다 뭐 이런 어떤 그런 평가들이 나오게 할 정도로 지금 뭐 정말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사실은 그 직후에 열렸던 지방선거에서 선전했어요. 네. 정부 여당이 새누리당이. 하지만은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를 하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까지 되게 된 사유에는 그 사람들이 끓고 끓었던 부글부글했던 그 정서들 이것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두고두고 이런 식으로 가면은 정권에게 큰 부담이 될 거다. 예. 자, 그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는 말씀 주셨는데 일단 대통령은 추도식은 이 정치적 집회적 성격이 있다라는 대통령실의 설명과 함께 참석하지는 않았고요. 유년 시절에 다녔던 성북구에 있는 영암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추도식을 한 이유를 기자들이 물었더니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 현장이든 서울 광장이든 성북구 교회든 희생자를 추도하고 애도하는 마음은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는데 자 먼저 이 장소가 어디든 상관은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장소가 어디든 상관이 없지 않죠. 불났는데 파출소에 전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장소가 주는 메시지가 큰데 저는 굉장히 옹색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네. 그리고 서울광장에서 열렸던 추도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었다 오히려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최소한 참사 현장을 대통령이 찾든가 그와 관련돼서 의미 있는 위로와 재발 방지 그리고 책임 규명 이런 메시지를 냈어야 돼. 그런 거 일체 없고 뭐 어릴 때 다니던 유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봤다. 근데 그 예배 장면 보십시오. 옆에는 김기현 대표가 앉아 있어요. 뒷줄에는 이상민 장관이 앉아 있고 그 옆에는 추경호 장관이 앉아 있고 주변을 둘러싼 건 경호원입니다. 대통령실하고 없었습니다. 네. 대통령실하고 내각을 옮겨놓고서 거기서 추도식 그 연출을 한 거예요. 전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까? 아무리 진정성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일반 교인들이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대통령이 함께 찾아서 추도의 마음을 같이 했다면 그건 장소가 아쉽더라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추도식 연출을 한 겁니다. 아니 그럴 바에는 교회까지는 왜 갑니까? 그냥 용산 잔디마당에서 하시지 그렇게 좋아하는.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 하나만 보더라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본인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슬픔을 가진 날이라고 네. 말씀을 하시지만 그 슬픔마저도 조금도 느낄 수 없었던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김준일 수석 에디터는 언론인이시기도 하시죠. 예. 그러면 사실 이제 추도사의 내용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에는 그 추도사의 내용만으로도 상당히 그 메시지를 또 공감력 있게 잘 전달한다 이런 평가도 받는데
자, 윤석열 대통령의 추도사 내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과와 대통령으로서의 책임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런저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뭐 유체이탈 화법이 또 반복됐구나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체이탈 화법으로 유명하시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은 참모들한테 지난번에 참모들한테 이념 말고 민생을 하라고 참모진한테 전달했습니다. 이게 이제 나왔잖아요. 예, 언론 보도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념 전쟁을 일으켰는데 참모들한테 이제 이 유체이탈이죠. 그러니까 이 전형적인 거거든요. 여기서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에게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인 거는 문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죠. 대통령으로서 최고 통수권자이고 무한 정치에 대해서 무한한 책임을 지는 대통령이 국민의 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의 어떤 책임이나 정부 여당의 책임을 굉장히 축소시켜서 소위 말해서 퉁치려고 하는 게 여기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의 사고를 계속 얘기합니다. 2번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이건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인재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같이 G7을 얘기하는 나라에서 이렇게 무슨 이게 주관하는 단체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인파 밀집 지역에서요. 당연히 누군가는 통제를 해야 되는 게 상식인 거예요. 그거는 이거를 뭐 누구한테 책임이 없었으니까 이제 법을 만들어서 책임을 지우네 만회하는 것 자체가 후진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아까 전에 앞에서 얘기했던 박원석 의원님의 형식과 그리고 누구한테 이 메시지가 향하느냐 뭐 이거와 더불어서 이 내용도 그러니까 면피성이 가득하다. 예. 제가 그래서 첫 번째 문장부터 공감이 1도 안 됐습니다.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큰 슬픔을 가진 날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느끼셨을까요? 저는 그 슬픔이 저한테 와닿지 않아요. 아마 장모가 구속됐을 때 아마 가장 슬프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문은 좀 쓰지 마세요. 대통령의 메시지 첫 문장부터 비문이 뭡니까? 비문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문장이 틀린 말이라고 한국말이. 지난해 오늘은 제가 살면서 가장 슬펐던 날입니다. 하면 되지. 지난해 오늘이니 주어인데 오늘은 가진 날입니다. 이게 주어 서술로도 안 맞고 도대체 한 나라의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이게 뭡니까? 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그 김준일 수석 에디터가 표현한 것은 또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를 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방금 전에 박 의원께 또 여쭤봐야 될 부분이 사실 가장 큰 위로는 유가족들을 만나서 한없이 그 마음을 좀 열고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중요할 텐데 유가족들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나오는데 대통령이 만나지 않는 특별한 이유, 뭐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 이해가 안 되고요. 유가족들을 만난다는 것 자체가 뭐 책임을 인정한다거나 정부의 잘못이 있다거나 대통령의 책임이 있다라는 것과 등치시키는 게 아닐까. 그렇지 않고서는 참사 1년이 지나서 저렇게 유가족들이 한이 맺혀 있는데 유가족들이 원하는 바를 100% 정부가 다 이행하기 어렵습니다. 그건 어떤 정부도 어려워요. 네. 그러나 유가족들의 얘기를 못 들어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를 들어준다는 게 100% 정부가 유가족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겠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그 슬픔과 이 한이 맺힌 분들의 얘기조차 못 들어주고 위로조차 진심으로 못 해주냐. 라는 점에서 너무 이해가 안 되고요. 아니 유가족들이 서울광장으로 초대해서 서울광장으로 가는 게 부적절하다면 대통령께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용산 관저로 별 사람을 다 부르시면서 왜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정도를 유가족 대표를 관저에서 못 만납니까? 아니면 뭐 제3의 장소로라도 유가족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그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위로 말로만 할 게 아니고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1년이 지나도록 그런 모습 보인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얼마 전 뉴스를 보고 굉장히 분개했던 게 감사원에서 용산경찰서하고 용산소방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자료를 1년이 지난 이제서야 요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 정부의 감사원이 지난 정부에 있었던 각종 일들에 대해서 빛의 속도로 감사를 하고 연일 정치적인 이슈 파이팅을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참사에 대한 감사를 1년이 지나가지고 이제서 자료 요청을 하죠? 그게 얼마 전에 보도로 나왔어요. 정말 이게 통탄한 노릇이 아닙니다.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김 대표께서는 이 유가족을 만나지 않는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그냥 상식적인 겁니다. 뭐 대단한 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가슴이 먹먹한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지금 일단 뭐 책임자 처벌 뭐 진상 규명을 얘기하고 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이 응어리진 것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좀 대통령 최고 통수권자이자 이제 국정 책임자한테 얘기를 좀 들어보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다른 걸 떠나서 그냥 만나는 거 그리고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정치적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의 이태면은 뭐 국민은 늘 옳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대통령께서 그렇게 지시도 했죠. 그리고 민생 이념보다 민생이라고 얘기를 했고 뭐 반성문도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 유가족들은 국민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국민은 늘 옳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이 얘기하는 걸 모든 걸 다 들어줄 수 없지만 대한민국에 이 정도의 상징성이 있는 사건의 당사자들이 얘기를 하는 거면은 옳은 얘기면은 들어야죠. 그러니까 일단 들은 다음에 옳은지 그른지도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같은 인간미 넘치는 모습까지 바라지 않습니다. 얘는 자이툰 부대 가서 제가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장병이 아니니까 돌출적으로 이렇게 안기는 모습 얼마나 인간적이었습니까?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 쇼를 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좀 긍정을 할 수 있는 쇼를 해라. 쇼도 못하냐 진짜. 예. 추도식이 이 정치 집회적 성격이 있다라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면 유가족 분들을 다 모셔서 오전에 추도 예배를 하고 또 한참 동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더라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가는 게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따로 박원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따로 만나야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고요. 정권의 정당성 이게 지금 잘 모면해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가슴 깊은 곳에 저 심저에 이게 항상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그게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좀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제발 진짜. 네. 네. 자, 이번엔 이야기를 국민의힘 혁신위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자, 혁신위 1호 안건이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대사면, 그러니까 뭐 당원권 정지 등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해제하는 이야기가 될 텐데요. 당사자들은 정작 강한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대사면 이거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됐던 겁니까? 그래도 거부 반응이 있더라도 궁극적으로는 해야 되는 게 맞았던 걸까요? 근데 이게 1호 안건인 거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강서 재보궐선거 이후에 뭔가 성찰과 쇄신의 의미에서 혁신위가 만들어졌으면 강서 재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이 되는 구조적인 문제 이걸 이제 건드리는 게 혁신안 1호여야 되는데 그게 이준석, 홍준표 이런 분들하고 화합을 안 해서냐. 그건 아닌 것 같거든요. 결국엔 대통령의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 김태우 같은 문제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그런 어떤 독선적인 모습 이걸 해소하는 게 그리고 당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견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그야말로 수직적 당정관계 그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이 뜬금없이 사이좋게 지내면 다 잘 될 거다. 근데 거기다 또 대사면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이 징계 취소 내지는 징계 철회 이런 거잖아요. 이 공식적 처분명은. 네. 근데 대사면은 그야말로 죄를 사해 주는 거잖아요. 내가 당신의 죄를 사하겠노라. 그리고 대통령이 이제 사면령 내리듯이. 근데 뭐 당사자들은 그런 그 용어를 못 받아들이는 거고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나를 그렇게 몰아낸 그 행위의 잘못부터 지적을 해야지 그건 놔두고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사면을 받냐 뭐 이런 반응인 거고 홍준표 시장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는데 덩달아 거부감을 막 표시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미 이게 힘을 잃었어요. 1호 혁신안이라는 것의 의미가 퇴색됐고 당사자들이 전혀 동의하지 않고 수긍하지 못하는 이런 거를 무슨 당 쇄신방안이라고 들고 나온 것 자체가 이 첫 이 발자국부터 패착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노력한다. 이준석 전 대표도 붙으려고 하고 홍준표 대구시장하고도 화해하려고 이런 노력을 좀 그래도 이해해 주지 않겠냐.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응답해 주지 않는. 근데 잘못된 노력은 노력이 아니고 치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것이다. 아니 집권당이 어떻게 치대고 있습니까 지금 당 내부를 향해서 한심한 거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우격 다짐식으로 아량을 베푸듯이 접근하는 것은 오히려 사태만 악화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방금 전에 아마 박원석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이 제안이 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당무와 선거에 개입한 용산 인사 영구 제명이 혁신안이 돼야 된다라는 건데 이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할 수가 없고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죠. 하려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람을 뭐 날려버리든지 날리든지 뭐 바이든 하든지. 그러니까 저는 뭐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사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잖아요. 정치. 그리고 다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정치의 본질은 권력이란 것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같이 공유하거나 배제하거나 나눠주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에 이를테면은 야당이 뭐 요구하는 인사를 장관으로 앉히면은 그래 야당의 소리도 들으려고 하는구나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로 뭐 아무리 떠들어봤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물어볼게요. 그러면 자 대사면이 아니라 그러면은 이준석 늦었지만 이준석 당대표를 뭐 무리하게 날렸다라는 걸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이준석 비대위원장 앉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건의를 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게 아니라 이제 권력을 어떻게 같이 공유하고 나눌 것인가에 대가 본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기 유승민 공천관리위원장 앉혀서 공천개혁 국민의힘 공천개혁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혁신위가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것까지 가야 돼요. 근데 아니니까. 그러니까 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야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이준석이 거부하는 거 보니까 얘는 탈당 명분 쌓고 있는 거야. 얘는 신당 못 만들게 할 거야. 이게 지금 주변 사람들이 뭐 김근식 교수부터 해가지고 좀 국민의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속내가 너무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진짜 이게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용산을 향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으니 이렇게 하십시오 정도가 아니면 이런 구체적인 제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네. 자, 이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올린 글이 상당히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누가 성우가 좀 대신 읽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제 와서 사면하겠다는 제스처 취한들 내가 그걸 받아주겠나. 영남 안방 방구석 사선으로 총선 지휘할 역량이 되겠나. 분수 모르고 날뛰면 황교안 시즌2가 된다. 나는 내년 총선 후 새로운 세력과 함께 다시 시작하면 된다. 혁신의 본질은 국민 신뢰를 상실한 지도부 총사퇴, 새판짜기인데 고만고만한 니들끼리 이 난국 돌파가 가능하겠나. 박 의원께서는 홍준표 대구시장과 같이 의회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같이 의회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지만 그래도 개인적으로 이래저래 많이 뵀죠.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글의 이면에 보이는 속뜻은 내년 총선 이후에 나는 딴 길을 가겠다,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거라기보다도 일단 김기현 지도부를 끌어내리겠다. 이 의지가 확고한 것 같고 그 의지 표명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사유를 들어 징계하는 모욕을 주고 이 말은 성립하지 않는 게 이분이 이제 수해 중에 골프 쳤다가 그게 뭐 말도 안 된다. 왜 그걸 가지고 문제 삼냐. 이러다가 이제 사과하고 징계까지 받은 거지 않습니까? 본인이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김기현 대표하고는 감정이 그 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했잖아요. 그때부터 어쨌든 김기현 지도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저는 이제 홍준표 시장은 몸은 대구에 계시고 지금 맡은 역할은 대구시장이지만 그분의 정치적 레이더는 지금 여의도 한복판에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차기 대선을 향해서 수면 밑도 아니죠. 홍준표 시장께서는 거의 수면 위에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이제 계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이분도 뭐 본인이 당을 30년 한 본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일각에서는 뭐 탈당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럴 리는 없고요. 근데 이제 이 홍준표 시장도 본인의 정치적 계획에 비추어 봤을 때 내년 총선에서 여당이 이대로 가가지고 무난하게 지면 어쨌든 본인도 여러 가지로 차질을 빚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지는 것 이외에 길이 없다라고 해서 이 지도 체제로는 안 된다. 이 얘기를 본격화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마치 이제 이준석 그 당대표에 이렇게 묻어가지고 대사면은 죄를 사한다는 건데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나는 잘못이 없다. 그거는 조금 좀 객관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워요. 잘못은 하셨죠.
네. 저 짧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제 홍 시장님은 저는 그건 동의를 하고요. 수액 골프가 어쨌든 부적절하고 대구에서도 한 명 죽었으면 대구 사람 한 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10개월이 지금 당원권 정지 10개월이 과한이 아니냐의 문제지 저는 징계를 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러니까 홍준표 시장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최근 화법에 하나는 본인의 정적들 그러니까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끊임없이 견제하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판세에 따라서 굉장히 말바꾸기나 태세 전환을 잘하세요. 저는 여기서 느끼는 거는 홍준표도 지금 국민의힘에 패배에 베팅을 했구나. 예, 이거 여기에 지금 패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졌구나. 그러니까 국정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없다. 여당이 쇄신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은 탁월하신 분이거든요. 그쪽에 저는 오히려 눈이 가더라고요. 예. 네. 자, 하여튼 국민의힘 내부는 이런저런 비상식이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낙동강 하류 지역은 뒷전에 서야 된다. 영남 스타들이 험지 출마해야 된다. 이른바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인데요. 이렇게 가능할까요, 박 의원님? 아니 근데 말을 자꾸 바꾸시잖아요. 농담이라 그랬다, 오보라 그랬다가. 그리고 영남 다선은 있지만 영남 스타는 없는 것 같고요. 일단 주호영, 김기현 이분들도 많이 알려지신 분들이지만 스타 정치는 없다.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 갈팡질팡하시는 것 같아요. 인유한 위원장께서 영남 기득권 색채를 지워야 된다 이 마음도 있는데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 이러면서 약간 간보듯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결국에는 주호영, 김기현 이런 분들은 본인들의 결단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밀어낼 거예요. 주호영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 심지어 무소속으로도 살아온 분인데 그런 어떤 여권 전체의 쇄신의 분위기 속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하고 험지에 나와서 당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를 위해서 그거 아니면 별 효과도 없고 감동도 없고 자중질환만 일어날 거라고 보고 인유한 위원장이 그걸 할 힘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그 힘도 별로 없고 일각에서는 대통령실하고 인유한 위원장하고 이게 물밑에서 짜고 이러는 거 아니냐. 근데 대통령실이 굳이 거추장스럽게 그렇게 합니까? 그거야 김기현 대표 불러가지고 이제 출마를 하지 마시든 험지로 나가시든 이렇게 하시라고 하겠죠. 그래서 그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인유한 위원장한테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칫하면 만담가 됩니다. 만담가. 이게 혁신위원장이 말이 무기인데 말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고 말이 너무 가벼워서도 안 돼요. 이렇게 가다가는 만담가 된다. 지금 저분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파워는 마이크 파워인데 마이크를 잘못 쓰면 만담가로 끝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담가가 돼서는 안 된다. 자, 영남 스타 험지 출마론. 일단 저는 보도에서 거론되는 데 스타를 붙였습니다. 하태경 의원은 결단을 내렸는데 다른 의원들도 그러면 자발적으로라도 결단을 내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은 지금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게 주호영, 김기현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분들이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으나 진짜 스타가 한 명 있죠. 영남의 스타가. 이게 빌런도 스타거든요. 그래서 인지도가 중요하니까 장제원. 삼선 장제원 의원이 이제 수도권에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예를 들면은 이게 굉장히 큰 당내 파급력이 있겠죠. 사실 다른 분들은 영남 의원분들은 거의 저는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몰라요. 지금 부산에 18명 국회의원 중에 3명이 민주당이고 15명이 국민의힘인데 혹시 아시는 분들 있나요? 부산에? 이름 들어도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진짜 상징성이 있으려면 그 인요한 혁신위가 정말로 이거에 사활을 걸었다고 한다면 장제원 의원,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한때 불렸던 장제원 의원의 수도권 출마를 견인해낼 수 있다라면은 윤핵관들도 책임지고 본인이 멸사봉공하는구나, 살신성이 나는구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인요한 혁신위가 조금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파이팅 넘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또 불출마 선언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중진들이요. 그렇죠. 그런 게 나온다면 인유한 혁신위원회에 좀 힘이 실릴 것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있고 더불어민주당 이야기도 잠시 뒤에 하나 주제 정도는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이 정당은 과연 어떻게 운명이 될 건가? 박원석 전 의원께 여쭤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정의당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정의당이 내년 총선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 정당을 꾸리겠다. 그럼 어떻게 정의 녹색당이 되는 겁니까? 제3지대 정치 세력 또 이준석 신당과 연대도 가능할 수 있다. 일단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이준석 신당과 연대 제3지대 정치 세력 이런 거는 이정미 대표가 한 얘기가 아닌데 예. 이제 해석이 잘못 나온 것 같고요. 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녹색당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녹색당과 통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당법상 정당 간의 결합은 흡수합당이거나 아니면 신설합당밖에 없습니다. 네. 가능한. 근데 그건 이제 녹색당이 안 한다 그랬고 선거연합정당을 할 텐데 그거는 녹색당은 있는 거고 녹색당의 출마자들이 탈당해서 이름을 바꾼 정의당에 들어와서 당선이 되면 다시 녹색당으로 돌아가고 이름을 바꿨던 정의당은 다시 녹색을 빼고 이름을 바꾼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비례 연합정당을 하겠다는 건데 예. 꼼수죠. 그리고 꼼수인데 작은 협잡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러나 우리는 힘도 없고 가치도 좋은 정당이니까 우리가 하는 작은 협잡은 좀 인정해달라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예. 녹색당한테는 선거 전략일 수 있어요. 독자적으로 3% 이 진입장벽을 못 넘으니까 정의당한테는 이게 왜 선거 전략이죠? 그러니까 녹색이라는 가치를 좀 더 분명하게 정의당이 지향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정체성이 더 분명한 녹색당 후보를 비례 1번으로 전략 공천을 정의당이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이 뻐꾸기 알을 부화시킬지언정 둥지라는 걸 증명하겠다라는 게 저 방안인데 그렇게 해서 정의당이 얻을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녹색당과 선거연합을 하면 지지 기반이 확장된다. 그래서 정의당의 의석 획득 가능성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진다. 넓어진다라고 하면은 하죠. 정당이 왜 못합니까? 실리가 있는데. 네, 외연학대. 근데 그런 외연학대 실리가 없고 이건 마치요. 지난 총선 때 너도 나도 청년 하니까 또 트렌드에 민감한 정의당이 청년 2명을 당선시켰어요. 청년권의 비례대표를 배치를 해서. 근데 그렇다고 청년 정치를 차별성 있게 정의당이 한 것도 아니고 청년표를 끌어온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진보의 패션 트렌드를 추구하는 트렌드 추구 정치라고밖에 저는 얘기하기가 어렵고 저는 글쎄요 정의당의 위기가 이런 문제를 통해 해결된다고 보지 않고 정의당이 투명 인간들을 위한 정치를 하려면 정의당 스스로가 투명 정당이 되면은 그런 정치를 못 합니다. 네. 그 투명 정당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진보의 가치는 살리되 진보의 위치에 집착하지 말고 이 정치 기반을 어떻게 넓힐 거냐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고민은 안 하고 엉뚱한 꼼수만 부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의 반응은 이건 아니야 하는 또 외침으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 짧게만 할게요. 하나만. 네, 짧게만요. 예, 그냥 정의당이 뭘 하든지 다들 노관심입니다. 뭐 저는 이제 고관여층이니까 관심도 있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정의당에 대해서. 박원석 의원 계신데 관심 좀 가져가 주시죠. 뭐. 아, 저는 관심이 있어요. 네네. 저는 관심이 있는데 정의당 의원분들 훌륭하신 분들도 있는데 정의당이 뭘 해야 되고 왜 노관심이 됐는지에 대해서 일단 성찰부터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진단이 되지 않고 기후위기 불평등 지역 소멸을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정의당이 이거 해결하리라고 믿는 사람 별로 없을 겁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자, 1분씩밖에 이제 시간을 2분 정도 총 각각 1분씩 드릴 수밖에 없었는데 민주당 이야기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당무 복귀하고 난 이후에 통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비명계에서는 이거는 또 통합이 아니다. 대표가 상당히 친명 위주로 쏠림 당 운영을 하고 있다라면서 조정식 사무총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유임시키느냐 아니면 바꿔야 된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김준일 수석 에디터부터 먼저 한 말씀. 조정식 사무총장이 논란이 됐던 거는 사무총장이 공천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거를 조정식이 물러나고 다른 친명이 앉으면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저는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조정식 사무총장을 언급을 하는 거는 비명계들이 조금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비명계가 얘기했던 건 우리는 공천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와 뭐 이런 걸 얘기를 계속 해오잖아요. 조정식 사무총장이 훌륭해서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야 이거는 노골적으로 야 우리 좀 챙겨줘라는 거로 들려요. 지금 만약에 액션이 뭔가 구체적으로 있거나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리액션이 나오는 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공천 싸움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든다. 저는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공천 싸움 모양새다. 그런 점도 있고 이재명 체제의 어떤 변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어떤 변화라도 있어야 된다. 이 주장인 것 같아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의총에서 물러나게 됐잖아요. 예. 근데 그때 함께 사표냈던 조정식 사무총장 임명직인데 여긴 건재하다면 결국엔 박강원 원내대표 제거한 것밖에 더 되냐. 근데 이런 문제의식이 깔려 있는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가 통합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언통행 불통 아닌가 싶습니다. 뭡니까? 말은 통합인데 행동은 이 통합이 아닌.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투트랙 전략. 그리고 한쪽에서는 어르고 또 다른 쪽에서는 뺨치고 이런 전략이 지금 가동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이제 비명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그런 거죠. 말로 통합을 얘기하면 행동도 통합을 상징적으로라도 나서야 되는데 이번에 지명직 최고위원도 그렇고 또 사무총장도 그렇고 결국에는 언통행불통이다. 이게 이제 비명들이 받는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언통행불통 상당히 또 장안의 화제가 될 것 같은. 한번 만들어봤어요. 지금까지 박원석 전 의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일석이조 함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곳곳의 국제 뉴스를 꼼꼼히 살펴보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국제뉴스는 이분 한 사람만 있으면 되죠.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한입뉴스에서 다뤘는데 일단 뉴스로 분석하기로는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이 이제 감행이 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관련 소식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실질적으로 왜 지상군 투입한다 만다 이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자지구 주변에 그 전 병력이 대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렸어요. 소수의 특수부대가 들어가서 계속 작전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22일부터 사실은 그 움직임이 조금 본격화되기 시작했고요. 25일부터는 이 정도면은 사실 지상군 투입한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뭐 공중에선 폭격 그리고 지상군들이 꽤 많이 투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교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도 있고요. 사실 토요일 하루에만 이스라엘 군이 450여 곳의 목표물을 타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가자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 최후 통첩을 내렸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은 북부 일부 지역은 우리가 접수했다. 라는 공식 발표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가자 지구는 유무선 뭐 전화라든지 인터넷 서비스 이거 통신 다 두절됐다라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되면 지금 가자 지구 내에서 어떤 행위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깥에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끔찍한 일인데 국제인권단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잔혹한 행위가 벌어져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던 UN 직원들 그리고 기자들조차도 이스라엘 군의 폭격에 의해서 목숨을 잃었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론 머스크가 뭐 스타링크를 제공한다는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실제 제공이 되지는 않았나 보네요. 그게 지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네. 지금 내부를 어떻게 취재하고 있는 기자들조차도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밖에서 이제 뭐 뉴스 활자로 접하는 상황보다 훨씬 더 긴급한 상황일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미국이 그 왜 이스라엘의 북부 쪽에 있는 레바논 뭐 레바논의 헤즈볼라하고도 교전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그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정도 되면 혹시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적으로 참전하지는 않겠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군이 헤즈볼라와 어떤 교전을 확대하겠다라는 정보를 입수한 게 아니냐. 지금 이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이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문 시사평론가에게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국이 내년 대선도 중요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네 코가 석자인데 말려도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이스라엘이 안 통하는 이유는 뭡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스라엘의 미국 말이 통하지 않은 지는 꽤 됐어요. 예, 꽤 됐고요. 그 이유가 전반적으로 이스라엘 내부가 상당히 우경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스라엘로 들어온 유대인들은 이중국적인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정말 적나라하게 표현하면은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다른 국적 하나를 더 가지고 있는 그 나라에서 충분히 먹고 살만하고 잘 살면은 굳이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떤 애국심이 됐든 어떻게 됐든 들어온 사람들은 그 내부에서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내부로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안보 위협이 좀 커지고 이게 정치권에서 안보를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로 많이
문제화 시키다 보니까 사람들의 성향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뽑히는 정당들이 극우적 색채의 정당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보수화되고 있는 부분들, 그 과정에서 그전에는 미국 쪽하고 상당히 대화가 잘 됐다면 내부가 보수화가 되고 있는데 미국이 무슨 중요해? 우리가 일단 안보가 더 위기인데 이런 식의 우리가 분위기가. 우선이지.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그리고 그게 네타냐후 총리라든지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쪽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미국의 이야기가 잘 먹히지 않는 겁니다. 네. 어쨌거나 지금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상당히 비판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맞습니다. 일단 유럽, 미국, 중동, 아시아 뭐 전 세계 곳곳에서 반대 시위, 당장 전쟁 멈추라는 반대 시위 어마무시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하고 외교 복원하려고 하던 직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사우디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처음에 팔레스타인 지지를 표명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약간 중립적인 입장이었는데 이스라엘 군의 지상군 투입과 관련해서는 이거 중동의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란하고도 사우디가 서로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출 것인지를 의논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 지금 중동 전체에서는 아마도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더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걸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이게 의미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왜요? 지하 터널에서 이미 하마스 군이 3, 4개월 정도의 식량이라든지 이런 걸 다 비축해놓고 오랫동안 지상전을 준비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군은 우리가 그 터널 다 무력화시키고 있고 살라미 전술로 조금씩 확대해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하마스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은 지하 30m, 40m에 가장 안전한 곳에 있고 이거는 이스라엘이 다 찾아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벙커 로켓으로도 만만치 않은 그런 진지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네요. 지금 1000개의 그 터널이 있다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여기를 다 폭파하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신 그 벙커 로켓이요. 하나당 가격이 엄청나거든요. 도대체 어디를 공격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가격이 만만치 않은 것들을 한꺼번에 쫙 터뜨릴 수 있느냐.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상전이 상당히 길고 잔혹할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에서는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됐습니다. 이게 뭐 효력이 있을까요? 자, 총회를 통해서 긴급 총회가 열렸고 거기서 120표의 압도적인 표로 이제 찬성으로 가결이 됐잖아요. 문제는 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법적 구속력이 없는 결의안이 통과된 것조차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는 역사의 오명으로 남을 거다. 우리는 이거 거부한다 이러고 난리를 쳤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 오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여기 결의안은 사실 효력이 있거든요. 그렇죠. 소집이 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15개 그 이사국 중에서 상임 이사국이라고 하는 5개 나라 있죠. 미국, 영국, 프랑스 그리고 중국, 러시아. 이 중에서 한 나라라도 이 결의안에 반대를 하면은 사실은 통과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중러가 반대하겠죠. 아니요. 미국, 영국, 프랑스가 휴전안에 반대를 할 겁니다. 실질적으로 총회에서도 미국은 반대표를 던졌어요. 휴전에 반대표를 던졌다고요. 예.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더 끔찍하다는 거죠. 사실 중국하고 러시아는 휴전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게 맞네요. 네. 예. 근데 그래서 미국은 즉각적인 휴전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미국에 관련된 부분이 어떤 식으로 평가가 될지 그 부분도 상당히 우리 국제본부 시간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중국으로 가봅니다. 리커창 전 중국 총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인데 사인이 심장마비입니다. 아주 그렇게 연령대가 높은 건 아니죠. 아주 높은 건 아니죠. 68세인데 사실 중국 공산당 원로들은 퇴임 이후에도 뭐 90세 이상까지 오래 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이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던 게 그분들은 관리를 엄청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다 따로 제조가 되고 재배가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원로들은 비교적 오래 사는데 이상하게 68세면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심장마비. 그래서
아무래도 음모론이 이제 퍼질 것에 대비해서 중국 정부가 굉장히 조심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일단 부고 소식을 먼저 알린 이유가 쓸데없는 음모론이 이제 대두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문제는 리커창 총리가 사실 중국 내에 세 개의 파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공산주의 청년단 대표였다라는 공정단이죠. 거잖아요. 예, 대표적 인물인데 시 주석하고 다른 파벌이에요. 그래서 시 주석이 주석을 할 때 사실은 리커창이 라이벌이었거든요. 그래서 총리를 하면서 약간 견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시 주석 1인 권력 체계가 딱 형성이 되면서 총리임에도 굉장히 역대 가장 약한 총리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힘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 주석하고 살짝 그 반대편에서는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고 실제로 그랬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경제학 박사 출신인데 중국 베이징 대학 출신이죠. 예, 경제 그 정책을 총괄하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굉장히 추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 내부에서도 리커창이 이제 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더욱 시 주석 중심으로 그러니까 시 주석을 제외한 나머지 파벌의 힘은 더 약해지는 게 확실해지겠구나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중국 정부 차원에서는 부고 소식을 전하고는 있지만 리 총리와 관련해 가지고 특별하게 부각하는 얘기들은 또는 뉴스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 차원에서는 지금 이 추모 열기가 상당히 뜨겁단 말이죠. 이게 중국에서는 예전에 왜 천안문 사태 때 사실 후야오방 그 총리가 굉장히 이제 리커창 총리하고 많이 비교가 되는데 예. 이분의 그 서거를 기점으로 천안문 사태가 발발을 했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 주석에 대한 반발심, 저항이 사실은 이 추모 열기를 중심으로 형성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기 때문에 SNS도 차단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뭐 지금 실제로 그 어린 시절에 살았다는 그 동네에는 꽃다발이 뭐 행렬을 이루고 있고 조문 행렬 엄청나고 대형 영정 사진도 등장하고 있고 온라인상에서는 추모 영상이라든지 관련 해시태그가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는데 네. 중국 정부 차원에서 내부 SNS는 상당히 통제를 하고 단속을 있다.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와중에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뭐 영원한 외교부장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을 방문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언제 만나냐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이 확정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11월에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그러니까 APEC이죠. 예, 네. APEC 이제 열리는데 요때 이제 워싱턴에서 별도로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정확한 날짜라든지 장소는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자, 양 정상은 지난해 11월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이후로 지금 1년 만에 이제 다시 만나는 거고요. 미국이 계속해서 고위급들을 중국에 보내면서 대화를 재개하자라는 제스처를 상당히 많이 했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이 중국에 가하고 있는 반도체 기술 수출 금지라든지 고관세 요거 다 철폐하는 정성을 좀 보여라. 진심을 좀 보여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마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이 조금 만족할 만한 대답을 미국 측이 해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확정을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혹여라도 미국이 대만과 관련해 가지고 무기 판매를 뭐 추가로 승인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그럼요. 또 사안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중국은 끝까지 긴장감을 그러니까 확답을 안 주는 거죠. 예, 놓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 의회 소식도 짧게 좀 전해주시죠. 하원 의장이 새로 뽑히지 않아서 상당히 예산안 처리도 고심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뽑혔다면서요. 뽑혔는데요. 4선 공화당 4선의 마이크 존슨 의원이 파행 22일 만에 의장이 됐어요. 네. 근데 이 사람 대표적인 친트럼프 성향이고요. 자, 바이든 행정부는 지금 그 이전에 메카시 의장보다 더 힘든 상대를 만났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지원 안 돼. 하지만 이스라엘은 지원해 줄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도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산 넘어 산을 만났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자, 들어도 더 재미있는 지금까지 국제 소식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합니다. 그래도 명쾌하게 이해하고
또 잘 대응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하고 안전한 오후 되십시오.